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북 당진군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17살 때의 일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죠. 그때 저는 충북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살 위인 형과 함께 제사 그릇을 돌려주러 당숙 어른의 집에 갔었습니다. 당숙 어른의 집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높지도 험하지도 않았지만 꽤 넓어서 한 번 넘으려면 반나절은 걸렸습니다. 형과 저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숙 어른께 제사 그릇을 드리고 돌아오려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죠. 시골에 며칠이라도 있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은 낮과 밤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도시처럼 네온사인이나 각종 인공 불빛으로 밤이 밝지 않습니다. 형과 저는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스케치북 같은 야산을 당숙 어른이 쥐어주신 후레쉬 하나에 기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반나절 산을 걸어본 적이 없던 저는 무척 긴장했죠. 사방에서는 풀벌레와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의 다리는 반바지 때문에 잔가지에 긁혀 따끔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눈 감고도 다니던 산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웠던가 싶은 생각뿐이었죠. 저는 침착하고 듬직한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산의 중턱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려오던 저는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그것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했지만 형은 뒤를 돌아본 후 아무것도 없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손과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고 순간적으로 흠칫했습니다. 형과 저의 바로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양손을 땅에 대고 짐승처럼 우리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귀신이나 요괴의 무서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각해도 보기 드문 미모의 여자가 그렇게 따라오니 마냥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사람이라곤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 위로 제주넘기를 하거나 제 어깨와 머리를 밟고 서질 않나. 형과 제 주변을 굉장히 빠르게 돌기도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제 몸을 밟고 있어도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여자의 행동을 넋 놓고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뺨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이 자식아, 이거 정신 안 차릴래? 갑작스러운 형의 행동에 당황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저기 신경 쓰지 마. 알았나?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죽는 줄 알아라.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더 꽉 쥔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형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뺨에 고통이 몰려왔지만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후로도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지만 저는 눈길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해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냉정했던 형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영문을 몰라 하셨지만 제게 다가와 어깨와 머리를 털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런 몹쓸 것이 있나.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하고 말씀하시고 푸죽간에 들어가셔서 허벅지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 던지셨습니다. 이거나 먹고 꺼져라. 에이, 더러운 거다.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던지신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 집 어귀를 둘러보았지만 고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특별한 친구. 나에겐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비슷한 점도 많았고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사이였다. 그래서 거의 매일을 함께하며 붙어 다녔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어느 회사 사장이라 가정 형편도 좋았고 나와는 달리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이 많이 따랐다. 하지만 친구에게도 흠이 하나 있었다면 몸이 아주 허약하다는 점이었다. 학교에 결석하는 일도 잦았고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엔 항상 학교 벤치에 앉아 우리가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친구가 8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약해졌으리라 생각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재혼을 했고 의붓어머니는 친구를 극진히 사랑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를 데리러 왔고 때로는 같은 방향에 사는 나까지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다.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한다며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새우깡과 과자를 사다 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친구가 중학교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 부러울 것 없는 친구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사랑하던 어머니를 여인 후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잠이 들 무렵 누군가가 친구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서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꿈이었다고 한다. 그 고통의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막혀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온몸이 묶인 듯 꼼짝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다고 한다. 다음 날 눈을 떠보면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심지어 피가 흐르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넘겼는데 어느 날 의붓어머니가 그 상처를 보고 놀라며 병원에 데려갔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결국 친구는 그 악몽을 의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의사는 자해로 진단하고 친구에게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이 일로 친구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의붓어머니는 더욱 친구를 돌봤다고 한다. 나는 친구가 절대 자해를 할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았다. 친구는 겁이 많아서 군대도 못 갈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욱 친구를 아껴주었고 친구도 나를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후 친구의 아버지가 친척집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같이 타고 있던 의붓어머니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그 사건 이후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나와도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지나 수능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요양원이었고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도착했을 때 친구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렸고 친구 스스로도 살려는 의지가 없다고 어머니는 슬피 우셨다. 하지만 친구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친구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죽음이 보였다. 슬펐지만 친구를 웃게 하려 노력했다. 얼마 후 친구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고 그의 의붓어머니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한 달쯤 후 친구의 어머니가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이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찾아갔고 그의 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람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던 중 나는 실수로 낡은 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은 오래되어 터져버렸고 안을 보니 낡은 대바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피가 묻은 대바늘과 피 얼룩이 있는 수건이 몇 개 보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본 그의 어머니는 무섭도록 화를 내며 나를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너무 두려워 나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친구야, 이제야 나는 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게 생겼던 그 이상한 사건들의 진상도 말이야. 그 대바늘들이 밤마다 너를 괴롭혔고 피 묻은 수건은 너의 눈과 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깨달았어. 너의 아버지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어찌하여 그때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세 번째 이야기, 미용실 괴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로 취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4층 건물이었고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은 토속신앙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라 건물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거나 1년에 한두 번씩 고사를 지내곤 하셨습니다. 2층이 미용실이었고 미용실의 수건등은 옥상에 널었는데 낮에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보면 기분이 묘해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고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니던 터라 고사 지내는 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사는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사떡을 건물 곳곳에 놓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각각 정해진 곳에 떡을 놓고 오기로 했습니다. 막내였던 제가 맡은 곳은 옥상 바로 아래층인 3층이었죠. 대낮인데도 음산하게 어두운 느낌이 드는 곳이라 무서웠지만 빛의 속도로 떡을 내려놓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사가 끝난 후 각져 놓고 온 떡을 다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무서웠는데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각자 흩어져서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3층을 향해 올라가다가 3층에 올라서서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떡을 가져올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떡 주위의 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머리를 맞대고 걸신 들린 듯 떡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기에 떡을 집으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마치 빼앗듯이 떡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파놓은 곳에 술 취해 지나가던 사람이 빠져 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미신을 믿고 따르다 보면 오히려 귀신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귀신을 보내고자 했던 원장님의 행동들이 오히려 귀신을 더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뒷집.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의 뒷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뒷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린 저로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건 할머니가 갑자기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죠. 그 후 홀로 남으신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를 몰래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무서워 며칠 동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주무시려고 하다가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입으시던 밤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할아버지께서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할머니가 늘 누워 계시던 자리에 누웠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할아버지가 잠이 들 무렵이면 그 여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할머니의 자리에 눕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데려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가 옷장을 열어 잠바를 꺼내려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옷장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밤색 옷이 갑자기 바닥으로 툭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놀란 할아버지는 즉시 그 밤색 옷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밤색 옷을 입고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 옷에 집착하여 매일 밤 찾아오신 것이라 여기셨죠.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 정체 모를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돌아온 외삼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친구의 외할머니는 꿈도 잘 맞추시고 귀신도 가끔 보곤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가위에 자주 눌리곤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와서 생생한 체험담으로 교실을 오싹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늦게 결혼한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삼촌은 40이 넘어서 첫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아이가 귀하게 여겨져서 할머니와 온 가족이 애지중지하며 돌보던 때 아기가 생후 2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잘 놀던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달래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발작을 일으키듯 악을 쓰며 울어대던 중 외출을 나갔던 외할머니가 놀라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아기 머리맡을 손가락질하며 외치셨습니다. 전현이 감히.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인연 썩 꺼지지 못해. 어머마, 빨리 애비한테 전화해봐라. 전화를 건네받으신 할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오늘 상갓집 갔었지? 외삼촌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했지만 회사 사람 여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문상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난리를 치며 상문살이 붙어서 그 귀신이 아기 머리맡에서 노리고 있다며 외삼촌에게 따로 연락할 때까지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기 머리맡에 앉아 성경책을 펼치고 계속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산빠른 여자가 가부좌를 들고 아기 머리맡에 둥둥 떠서 아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는 동안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3일간 철야로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방 안에 있던 거울이 깨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이젠 귀신이 떠났으니 됐다. 탈진한 할머니가 쓰러지셨고 외삼촌도 그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빨간 구두. 제가 강원도에서 4개월 동안 살았던 일이 있어요. 기숙사처럼 한 방에 4명이 사는 곳이었는데 선배 2명과 동기 1명,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지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 친구들과 친해졌고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다급하게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 없었어?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 엄마가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평소 예지몽을 종종 꾸거든요. 엄마가 꾼 꿈 속에서 내가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엄마 앞에 나타났대요. 엄마가 놀라서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묻자 내가 웃으면서 왜? 라고 하고는 친구들과 사라졌다고 해요. 전 별일 아닌 것처럼 웃으며 엄마에게 전화 끊으라고 하고 넘겼어요. 다음 날 저랑 같은 방에 사는 동기가 와서는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꿈에서는 제가 탑 드레스를 입고 친구는 코트형 드레스를 입고 있었대요. 둘이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제 옷이 밑에서부터 빨갛게 물들어 올라왔대요. 그러다가 제가 정색하면서 손을 놓으라고 상욕을 했고 친구가 이유를 묻자 짜증만 냈다고 해요. 엄마와 친구가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꿨다니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기숙사가 기독교 학교라서 주말마다 교회를 나가야 했어요.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무릉 계곡으로 놀러 가게 되었죠. 아이들이 계곡에 있는 바위를 미끄럼틀처럼 타고 있었는데 저도 미끄러지며 놀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이 생각보다 깊어서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등 뒤에서 누가 자꾸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이 점점 가빠오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 엄지발가락 끝에 바위가 걸려서 겨우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멀리서 제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목사님이 보고는 급히 달려와 구해주셨어요. 그날 밤 전날 들었던 꿈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엄마와 친구가 꾼 꿈에서 빨간 머리, 빨간 드레스, 빨간 구두가 반복되던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떠올랐어요. 꿈속에서 엄마와 친구랑 함께 쇼핑을 하러 갔는데 저는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친구가 그건 별로라고 만류했지만 검은 옷을 입은 점원이 빨간 구두가 제일 예쁘다고 다른 사이즈도 없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친구가 점원에게 화를 내자 점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돼갔었는데. 그때 엄마와 친구가 예지몽처럼 꿈을 꿨던 게 저를 살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빨간 구두까지 신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번째 이야기, 휴대폰. 고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달리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에서 운전 중 통화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일단 전화를 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시 걸어보니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저 잊어버리기로 했죠. 며칠 뒤 고향 친구와 통화하던 중 산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겪었어?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은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번호를 확인해보니 같은 번호였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까지 동일했습니다. 저희는 누군가의 장난 전화라 결론 짓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의 산길 근처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망자는 계곡에 떨어져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저와 친구가 전화를 받았던 그곳 부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사망자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경찰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유품 중에 휴대폰이 있었고 그 휴대폰의 송신 이력에 제 번호와 친구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받았던 전화는 그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녀가 이미 한 달 전에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친구가 전화를 받은 건 불과 일주일 전인데 말입니다. 더구나 그녀가 죽은 장소는 통화권 이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번째 이야기, 위층 아가씨. 아는 지인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작은 원룸 건물 1층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은 2층 가정집을 원룸으로 개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2층에는 아가씨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평소에 말 한 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위층 아가씨가 먼저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여자분이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 있는데 무거워서 혼자 들기에는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지인분께서는 위층 아가씨와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남자답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흔쾌히 수락하고 보니 그 물건이란 베란다에 있는 쌀독이었습니다. 쌀독을 방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쌀독 자체도 무거웠고 안에 쌀이 많이 들어있는지 베란다에서 거실로 옮기는 짧은 거리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옮기셨다고 합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은 좀 했지만 살짝 웃어주는 그녀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고 어떤 무언의 보상을 받은 듯한 느낌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와 혹시나 있을 로맨스를 상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밖이 소란스러워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밖에 나가보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위층 아가씨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위층 아가씨의 의도를 깨달았고 본의 아니게 도와주었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독도 귀신. 처음에는 귀신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경험해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물골로 사람을 보낼 때는 혼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반드시 2명 이상일 때 물골로 보낸다는 것이 김성도 씨의 말입니다. 김성도 씨는 독도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녹음기까지 들고 가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도의 물골에는 밤이 되면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는 흔히 도깨비불로 불리는 홍부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일행 6명과 함께 보았습니다. 당시 그의 배는 파도에 밀려 몽돌밭으로 떠밀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일행은 배는 그대로 두고 집으로 피신했는데 동도 쪽에서 파란 불덩어리가 배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 한일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구 씨도 그 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불덩어리는 배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김성구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배에 불을 켜놓고 내렸습니까? 왜 그러는데? 배에 파란 불이 켜져 있는데요. 불을 켜놓았을 리가 없지. 김성도 씨가 보니 배 위에는 지름 1m가량 되는 파란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덩어리는 반딧불이처럼 은은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해녀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무서워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김성도 씨는 울릉도에서 전해오는 귀신을 쫓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에 밥과 반찬을 담아 홍불이 있는 쪽을 향해 뿌리며 이거나 먹고 얼른 사라져라. 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식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칼끝이 집 쪽으로 향하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고 바깥쪽을 향하면 떠나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2시간 이상 배 위에 머물던 홍불은 그제야 떠났고 그것이 떠나자마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독도 귀신 이야기는 독도의 영수비대가 주둔할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 대원 가운데 통신을 맡고 있던 허학도 대원이 사망한 후 귀신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뒤에 어느 날 발전실에 허학도가 나타났고 5명의 대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자진 대원은 홍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 허학도가 발전실 입구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내 옷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홍 대장은 부관과 이상국, 김수봉, 김재두 대원을 급히 보내 상황을 확인하라 명령했습니다. 평소 담이 큰 대원들만 골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와서는 대장님, 조금 전 하자진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학도가 옷을 가져다 줄 것을 애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순칠은 권총을 허리에 차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허학도, 나와서 대장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홍 대장은 5명의 대원에게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서 발전기를 돌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돌아와 홍 대장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대장님, 고집 피우지 맙시다. 허학도가 하는 말이 대장이 조금 전 왔다 갔는데 대장이 무섭고 겁이 나서 얘기 못했지만 동지들이 잊지 말고 울릉도 보급창고에 있는 옷을 가져다 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귀신 이야기는 당연한 것일까요? 독도의 귀신 소동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외딴 섬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본 헛것일까요?
어쨌든 우리 땅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귀신 이야기가 있어 왔고, 독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니 귀신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0번째 이야기, 회생.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비가 참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과 MT를 마친 후 한 남자 선배는 늦은 밤 막차를 타려고 회생병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잦아 회생이라는 이름으로 병원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기다린 지 30분이 지나도 차가 오지 않자 걸어가려던 순간 마침내 막차가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본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회색빛이 감돌았으며 운전기사만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시하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선배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할머니 한 분과 긴 생머리의 여자 한 분이 뒤따라 버스에 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피곤에 지쳐 잠들었던 선배는 깨어나며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대개 남자라면 할머니보다는 긴 생머리의 가느다란 몸매의 여자를 더 눈여겨봤을 테니까요. 선배는 맨 뒷자리에서 여자의 바로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요? 선배는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겠지요. 선배가 집에 가기 위해선 두 정거장이 남았던 그때, 그 전 정거장에서 긴 생머리 여자와 할머니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히 내리더랍니다. 선배는 갑자기 따라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여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던 중 길 건너편에서 흰 머리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젊은 사람의 걸음을 따라잡기는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정신이 없었답니다.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 홀린 듯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골목으로 이어지는 전봇대엔 주황색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긴 생머리의 여자가 갑자기 전등이 꺼져 있는 어두운 골목길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놓쳤다는 생각에 따라가려는 순간 건너편의 할머니께서 학생, 거기 가면 죽어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선배는 순간 정신이 들며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차렷 자세로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는 그제야 왜 내가 이 여자를 따라왔지? 하는 생각이 들어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꾸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왜 할머니가 그렇게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왜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골목길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는지. 그날 밤 선배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이튿날 걸어서 그곳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던 곳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황당한 나머지 뒤돌아 골목길을 보았을 때 기절할 만큼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 골목은 한 블록 정도 지나면 빌딩을 짓기 위해 땅을 파놓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여자를 따라갔다면 선배는 큰일이 날 뻔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치던 할머니는 과연 누구셨을까요? 11번째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이륙이 기록한 광주 노인의 두 가지 이야기는 매우 기이하고 초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노인은 젊은 시절 남해 해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상한 변화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바닷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썩어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몸은 점차 개구리 같은 작은 덩어리들로 변해갔습니다. 그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 뛰쳐나와 바다를 향해 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모두 물고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물고기들은 바다로 사라지고 해변에는 텅 빈 옷만 남았다고 하죠. 생명이 죽음을 넘어서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기이한 순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가면에 얽힌 미스터리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무로 된 기이한 가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쓰고 춤추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병에 걸려 무당을 불렀고 무당은 가면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면을 들판에 버린 후 그는 곧 병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발견했을 때 가면은 일부 썩어 버섯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버섯을 먹은 사람들은 비실비실 웃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환각 상태에 빠져 뜻대로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버섯이 단순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일 수도 있지만
생명체가 가면과 버섯의 형태를 통해 사람에게 기생하며 정체를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생명과 죽음, 변화와 환각이라는 주제를 통해 신비한 분위기를 전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더. 1700년대 후반, 한 부유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발해 먹어 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떡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떡을 귀여운 어린아이 모양으로 빚어서 눈, 코, 입, 귀와 피부까지 어린아이와 꼭 닮게 정밀하게 만들었으며 팔과 다리도 진짜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 음식은 눈으로 보기에 귀엽고 살아있는 작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꾸며졌으며 국물 속에서 움직이며 국물이 스며들고 나올 때의 소리마저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코로 맡기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혀에 닿으면 맛이 오묘하며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뜯어 씹을 때 입술과 잇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음식은 널리 소문이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1651년 김자점의 가문이 몰락할 무렵 김자점은 모든 음식이 씹기에 단단하다고 투정을 부리며 오직갓 부화한 직후에 병아리만을 구해다가 알에서 막 병아리로 변한 그 직후의 상태로 요리하여 씹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13번째 이야기, 얼굴. 아는 사람이 두 명이서 북알프스의 등산로에 있는 터널 같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터널은 사람이 손으로 판 듯한 모양으로 중간에 구부러지며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깜깜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중간까지 나아갔지만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의 손전등이 터널이 굽는 지점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자 그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을 바위에 대고 왼손으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던 중 왼손에 물컹하는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그것은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고 양측면이 부풀어 있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고무공 같은 촉감이었지만 그 순간 그것이 가운데로 모여서 솟아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절규하며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고 동료도 그 뒤를 쫓아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긴 터널을 멍투성이가 되어 입구까지 돌아와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도망치는 거야? 라고 동료가 물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었어. 그리고 그게 웃었어. 14번째 이야기, 장례식. 할아버지 장례식을 다녀온 뒤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은 3일 동안 진행되고 장례식장에서 먹고 자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상한 일을 겪었다거나 뭔가 보였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럼 나만 겪은 걸까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5월 18일 새벽 1시였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저만 혼자 집에서 깨어 있었는데 그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만 정전이 됐어요. 그 순간 거실 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가 오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바빴어요. 허둥지둥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손님 한 분이 혼자 오셨기에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었더니 주세요 하는데 기분 나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갖다 드리고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한 15분 뒤에 가시기에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그 남자분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다기보단 흐릿하게 불러 처리된 것 같았어요. 둘째 날에는 사람이 더 많아 정신이 없었지만 그 남자가 다시 온 걸 기억했습니다. 옷도 똑같았고 음식도 제가 다시 날랐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도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소주 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가 작고 뭉개진 목소리로 쌀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쌀인지 식사인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식사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계속 무섭게 쳐다보기만 하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 오빠에게 3일 내내 계속 논 손님이 있었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쳐다보는 거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척 오빠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서 밤둘 같은 두상에 눈이 크고 충혈된 눈,
키는 173 정도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카라가 짧은 셔츠를 입었고 입술에 큰 점이 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할아버지 동생의 둘째 아들일걸. 그런데 명단 정리했는데 그분 안 오셨던데 오랫동안 못 본 사람이야. 뭔가 찜찜했지만 잘못 본 걸로 생각하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남자가 화장터에 계신 겁니다. 그 이후로 집에 와서도 물건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불이 자꾸 깜빡거리는 등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는 무엇이었을까요?